네, 2교시 수업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좀 전에 이제 우리 수험의 전략,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세우시는 게 가장 이제 합리적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동산 공시법의 그 위치, 이 수험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정도의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뭐 제가 이 과목을 강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여러분 이 당락에서는 2차 시험 당락에서는 이제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구체적으로 우리 부동산 공시법 이 과목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 또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제 부동산 공시법인데요. 공시. 자, 이 공시법 제도의 그 취지입니다. 일단 공시라는 게 뭐냐? 공시.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공시라는 말. 물론 뭐 여러분 부동산 공법이라는 말도 좀 생소한 말이겠지만 그런 법이겠지만 공시법. 자, 공시법은 어떤 특정 역시 단행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자로 써보면 이렇습니다. 공시라는 게 공적으로 보여준다. 보일 시자예요. 공적으로 널리 알린다라는 겁니다. 보여준다. 널리 알린다. 그럼 왜 이 부동산을 공시를 하느냐? 그걸 이제 공시라고 해요. 근데 왜 부동산을 그럼 공시를 하느냐? 자, 먼저 이 부동산 하면요. 여러분 이 부동산 하면 뭐 뭘 부동산이라고 하느냐면 기본적으로 토지, 그다음 건물 이걸 이제 부동산이라고 해요. 사실 좀 더 이제 엄밀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럼 사실 이제 정착물이라는 표현은 건물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인데 그 중에서 정착물 중에서 이제 가장 이 부동산으로서 이제 가치가 있는 그게 이제 건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동산 하면 그냥 토지와 건물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일단은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 토지의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는 것을 이 토지 표시를 공시하는 것을 그걸 지적이라고 합니다. 지적. 토지의 표시를 공시한다. 그걸 지적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전에 왜 호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호적. 그럼 호적이 이제 뭐냐? 호적은요, 우리 국민들의 말 그대로 그게 집 호자입니다. 집 한 가를, 일가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이 등록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걸 호적이라고 합니다. 그 가족 구성원들의 일일이 뭐 성명부터, 그 다음에 뭐 주민등록번호, 주소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등록을 시킵니다. 그걸 이제 호적이라고 해요. 호적. 근데 물론 이제 호적 제도는 현재는 이제 헌법재판소로부터 이제 위헌 결정을 받고 이제 폐지가 되고 그래서 나온 제도가 이제 가족관계 등록이라는 제도입니다. 뭐 어쨌든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과목에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럼 이제 지적이란 건 말 그대로 이 토지 표시를 이 지적 공부라는 그 공적 장부에다가 등록 공시하는 것을 그걸 지적이라고 합니다. 토지 표시를 그죠? 토지 표시를 지적 공부라는 그 공적 장부에다가 등록 공시한다는 것은 널리 알린다. 누구라도 열람하거나 그걸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고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공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토지 표시를 왜 등록 공시하도록 하느냐?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도대체 이 제도가 왜 나왔느냐.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기억에 오래 남고 논리적으로 풀어내실 수가 있어요. 항상 그게 공부하는 습관을 그렇게 들여야 돼요. 법 과목은 논리학이거든요. 그럼 왜 토지 표시를 공시하느냐. 사실 최초의 이 제도의 취지는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금 부과. 그게 제도의 취지예요.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가령 이제 토지 표시하면 조금 이따가 곧 이어서 이제 자세하게 배우실 건데, 소재와 지번, 지목, 그 다음 면적, 그 다음 경계. 이걸 토지 표시라고 합니다. 소재, 지번, 지목. 조금 이따 이제 나와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그걸 이제 토지 표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가령, 여러분 서울특별시 여기 가령 뭐 종로구에
소재하는 토지, 종로구에 위치하는 이 토지와 가령 뭐 제가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아주 예전에 보니까 막 강원도 어디 우리나라에서 제일 땅값이 싼 데더라고요. 강원도에 있던데 강원도에 예를 들어 어떤 산골에 있는 토지다. 어느 게 세금, 다른 조건은 다 똑같다라는 전제하에서 어느 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될까요? 그죠?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하는 토지가 더 세금 많이 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세금을 부과하려면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여러분 학생들 학교에서 학사 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다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키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기도 하고 뭐 생일이 빠른 순서대로 뭐 번호를 부여하기도 하고요. 어떤 식으로든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이 토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세금 부과를 하려면 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 번호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 지번이라고 합니다. 그걸 지번. 그 다음, 자, 이제 지목인데요. 현재 우리 공간정보법, 공간정보 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이 법률에서 이 법 명칭은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근데 이 법에서 지목은 총 28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는 지목, 가령, 자, 밭농사를 해요. 그러면 지목이 전입니다. 밭농사를 하면 이제 지목이 전이에요. 그 다음, 일반적인 건축물이 있는 토지, 지목이 됩니다. 자, 다른 조건은 다 똑같다는 이 전제하에서, 예를 들어서 뭐 소재도 같고, 뭐 다른 지번, 면적 경계 다 똑같다는 전제하에서요. 하나는 지목이 되고요. 하나는 전입니다. 어느 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될까요? 그죠? 당연히 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토지를 용도별로 또 분류를 한다. 그 다음, 역시 다른 조건은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어떤 토지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고요. 그 다음 어떤 토지는 면적이 100제곱미터입니다. 다른 조건은 다 똑같다는 전제하에서요. 어느 게 세금 많이 내야 될까요? 그죠? 당연히 1000제곱미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제 면적은 이제 경계랑 같이 이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토지 표시를 등록해서 공시하도록 한다. 국가가 최초 목적은 이제 세금 부과였습니다. 물론 그 최초의 국가의 이 지적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건 나오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그 개념 정도는 도대체 왜 지적이라는 걸 우리가 하는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다른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해 폭을 넓혀야 돼요. 예,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그냥 무턱대고 암기하라고 하는 건 없어요. 전부 다 이해를 하시고 하신 상태에서 암기를 하셔야 그래야 기억에 오래 남고요. 암기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암기하면요. 설령 암기하는 것도 힘들지만 설령 암기했다 하더라도 시험에서 제대로 적용을 못해요. 그냥 무턱대고 암기만 하면요. 이해는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러고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이해를 하려면 이런 배경 지식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럼 등기라는 게 뭐냐? 자, 아까 이 부동산 공시 하나는 지적이고요. 하나는 등기입니다. 그럼 이 등기는 뭐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의 권리관계를 등록, 공시하는 것을 그걸 등기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권리관계.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를 하느냐? 그 취지가 뭐냐라는 거죠. 제도의 취지가. 자, 제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고자 하나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가령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갑이라는 사람은 이 X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이분이 소유자.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인데, 갑은 가령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빌려주기로 했다 이 말이죠. 빌려주기로 했는데 여기 임자가 뭐냐면 이제 차임, 임대료 할 때 임자입니다. 차임, 월세, 쉽게 이야기하면 월세다 이 말이죠. 대차 빌려주고 이 대자가 빌려주다라는 뜻이고요. 차자는 빌려 쓰다라는 뜻입니다. 빌려주고 빌려 쓰는데 대신 차임, 월세를 받는다. 즉 유상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갑은 임대인이 되는 거죠. 임대인이 됩니다. 그 다음 을은 임차인이 됩니다.
자, 각과 을은 임대차 계약이라는 서로 간에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서로 간에 약속, 임대차 빌려주기를 하는 계약, 약속을 체결했어. 야, 그래서 너 언제까지 이거 써?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을은 무슨 권리가 발생하느냐? 을에게는 임차권이라는 쓸 수 있는 권리, 임차권이라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이제 임차권이라는 이제 권리가 발생합니다. 가령 뭐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2년간 써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자, 아직 계약 기간이 완료가 안 됐어요. 만료가 안 됐는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가령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병에게 양도 권리를 넘긴다 이 말이죠. 특히 이제 소유권을 양도를 합니다. 물론 이 양도는요, 뭐 유상 양도일 수도 있고 무상 양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우리 유상 양도가 이제 뭐냐면 매매고요. 그다음 제일 대표적인 이제 무상 양도가 이제 증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매매 또는 증여로 해서 이거 가령 이제 매매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다음 병에게 넘겼어요, 소유권을. 그러면 이 병을 우리는 제3 취득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용어 알아두세요. 우리 새로운 소유자, 이 신소유자, 새로운 소유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제3 취득자, 이제 새로운 소유자다. 자, 이런 법률 용어 알아두세요. 이런 것들, 일단 법학에서는 용어가 여러분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제3 취득자. 자,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요.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 제3 취득자 병이요, 을을 찾아갑니다. 야, 을너, 계약 기간 남았는데 난 모르겠어. 너 나가. 내가 소유자야. 이제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 내가 소유자야. 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을은 나가야 할까요? 나가지 않아도 될까요? 아직 계약 기간은 남았어요. 나가야 할까요? 나가지 않아도 될까요?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가야 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일반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이 경우에 왜 뭐 나가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뭐 저에 대해서 또 의심의 눈초리로 보실 수도 있는데 나가야 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자, 제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임차인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집니다. 임차인은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는데 여러분, 우리 권리에는 그 권리 중에서도 사실 또 권리는 역시 또 뭐 재산권과 신분권으로 또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 신분권 쉽게 얘기해서 뭐 상속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분권은 우리 일단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권리 중에서는 재산권만 생각을 해요. 이 재산권에는 물권이라는 게 있고요.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권과 채권. 재산권 하면 물권, 채권. 물론 이 재산권에는요, 지적재산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 채권, 엄밀히 이야기하면 지적재산권에서 세 가지인데 이 지적재산권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 저작권이라든지 뭐 실용신앙권, 특허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건 역시 우리 시험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거든요. 그래서 권리하면 여러분들 물권과 채권이 있다. 자, 이 물권은요, 말 그대로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대한 이 권리를 물건이라고 합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 물건에 대한 권리는요, 제3자 어느 누구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가령 여러분들이 지금 물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물건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다.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있죠. 어느 누가 가져가더라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가져가더라도 당연히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한 권리인 이 물건은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걸 우리 법학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대세효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세자를 써요. 세상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물건은요. 자, 이에 반해서요. 채권은요. 채권은 뭔가 달라라고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걸 채권이라고 합니다.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좀 날렸으니까 잘 안 써지네요. 자,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걸 그걸 이제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다. 그 급부를 요구는 누구에 대해서 요구를 하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요. 사람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가령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가령 A라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그 돈은 A라는 사람한테 달라고 해야 되지. 돈은 A한테 빌려주고 갑자기 야 B한테 돈 줘?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 채권이라고 하는 건요. 그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어느 누군가 그 사람 즉 채무자에 대한 권리다라는 거야. 그 권리를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고요. 그 권리가 없는 사람은 채무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권리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대인표라고 표현합니다. 사람 인자를 써요. 그 사람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물건이 아니면 나머지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물건은 여러분 법에서 이제 나중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물건은 여러분 법에서 딱 이렇게 정해 놓아요. 물건은 왜? 물건은 세상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내가 부동산 하나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내 소유권은 뭐 반경 100m 이내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소유권 이런 거 만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세상은 무질서해져 버리죠.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 권리의 종류와 내용을 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걸 민법 185조에서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보니까 아예 법에서 종류와 내용을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물권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채권이다. 그럼 이 채권은 법률행위 즉 쉽게 이야기하면 계약, 서로 간의 약속 그 계약을 통해서 그 법률 행위를 통해서 나온 권리가 채권이다. 법률 행위.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갑과 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계약 법률 행위입니다. 서로 간에 약속을 했다 말. 그 계약을 통해서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을은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요.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 꼭 기억해 두시자고요. 여러분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 뭐라고요? 채권. 이 채권은 임차권은 따라서 여러분 채권입니다. 얘는 임차권은 채권이다. 계약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다. 채권이다. 그러면 오로지 이 채권은 누구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갑에게만 자기랑 계약을 체결한 그 갑에게만 채권은 대인효다 이 말이죠. 오로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제3취득자 병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을은 안타깝지만 설령 계약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병의 명도 요구에 응하셔야 됩니다. 나가라고 하면 나가셔야 된다는 이해되십니까? 자, 다만 물론 항상 법은 공평입니다. 여러분 우리 법의 최고 이념은 공평이에요. 공평만 생각하시면 모든 법 규정과 모든 판례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공평. 법은 공평이에요. 그래서 을은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병에게 양도함으로 인해서 을이 나가게 됐다 그죠? 그러면 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임차권이라는 을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얘는 채무를 지고 있는 거다 그죠? 갑은. 근데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죠. 양도함으로 인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2년간 살도록 해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갑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어쨌든 이 병의 명도 요구에는 응하셔야 된다. 이게 채권이니까요. 자, 그러면 명도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뭐냐? 이 채권을요.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부동산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다가 등기, 즉 공시를 하게 되면 제3자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요. 제3자 누구에 대해서도, 즉 대항력이 생긴다는 그걸 대항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를 했다라면 이 X 부동산의 이 등기부에다가 X라는 이 부동산 등기부에다가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나가지 않으셔도 된다. 계약 기간 동안은 왜? 병에게도 그때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하시겠죠? 예, 다만 사실 이 등기 하려면 일단 비용이 들어가고요. 좀 귀찮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기하자고 하면요. 임대인, 갑 입장에서 등기, 여러분이 소유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기하고 싶을까요? 굳이 내 부동산에 뭘 임차권 설정 등기 하는 거 싫죠. 그 다음, 을, 임차인, 임차권 등기하게 되면 이렇게 등기하게 되면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대항력이라는 그 효력이 발생을 하지만 등기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들어가더라 이 말. 안 그래도 지금 돈 없어서 지금 세 들어가 있는데 등기하려고 하니까 비용 들어가니까 또 하기 싫더라. 그래서 사실상 이 등기라는 제도가 있더라도 이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법이 뭐냐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아파트 건설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그 1980년, 70년대 말부터 해서요. 80년. 그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 그 시점에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등기하는 사람, 임차인 세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서 등기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이제 X부동산이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병에게 건설회사에 팔아버려요. 그럼 건설회사, 야, 나가, 나 몰라, 나가. 그럼 나가야 되거든요. 물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어른 갑에게 물을 수는 있지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엄동소란에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야,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너희들이 좀 모색을 해봐. 라고 어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지시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그 대통령은 또 우리 공수법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 29만 원밖에 없는 무슨 대통령 각하 있죠. 그래서 나중에 각하 하면 등기법 29조 하면 각하 사유. 우리 이 부동산 등기법에서 유일하게 고유명사처럼 29조 하면 그냥 각하 사유 나와야 돼요. 유일하게 하나 딱 있습니다. 조문을 외우셔야 되는 게 29조 각하. 예전에 29만 원밖에 없는 대통령 각하.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학자들과 법조인들을 모아서 야, 등기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봐. 그래서 나온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등기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 즉 주민등록을 하고요. 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때는 안 나가도 된다는 거죠. 등기하지 않더라도. 왜? 대항력이 있으니까. 특별법에서 그 대항력을 인정해 주니까. 아시겠죠? 다만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깨끗하게 지우셔야 돼요. 그 상식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안 풀리면서 충돌이 생깁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 물어볼 때요. X라는 부동산이 주택이다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제가 물어볼 때 주택이다라고 이야기한 적 없고, 그 다음 을이 뭐 전입신고를 했다, 뭐 내 집 주민등록했다, 점유했다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어진 그 설문만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괜히 을은 최소한 전입신고는 했을 거야. 그리고 X라는 부동산은 보니까 주택일 것 같아 하시면 큰일 납니다. 항상 주어진 설문만 가지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설문에 따르면 그 X라는 제가 부동산이라고 했고요. 주택이라고 특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난 부동산이라고 했고, 그 다음 뭐 전입신고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 제3취득자의 명도 요구에 을은 응해야 된다. 다만 응하지 않으려면 등기하시면 된다. 다만 현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그 특별법에 따라서 또 등기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등기, 왜 우리 여러분 등기라는 게 왜 하느냐, 이 등기라는 제도의 취지가 뭐냐. 자, 권리를 등기함으로써 그 등기한 권리가 당사자 간뿐만 아니라 제3자 누구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에는 당연하고 제3자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를 대항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등기한다는 거. 그래서 요 지적하면 여러분 이제 지적은 뭐 토지 표시를 등록 공시, 어디에 지적 공부에 토지 표시를 등록 공시하는 것이 지적이고, 그다음 등기는 부동산 등기부의 그 권리 관계를 역시 등록 공시하는 것을 그걸 등기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이제 제도의 취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적은 세금 부과하기 위한 게 제도의 첫 번째 취지였고, 등기는 권리관계를 등록, 공시하게 되면 누구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 그것 때문에 이제 등기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각각 12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여기서도 12문항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근데 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적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되고, 물론 등기도 제 수업을 더 열심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등기는 되도록이면 원리와 체계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고득점을 하실 수가 있다. 무턱대고 외워가지고는 안 된다. 무턱대고 외우면요, 심지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조차도 몰라요. 원리와 체계를 이해하지 않으시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공시법 제도의 우리 그 취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이어서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우리 공시법의 일단 공부 방법, 다른 과목도 저는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일단 우리 공시법만 이제 국한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을 공부하실 때는요, 용어를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법학은요, 용어 정의가 뭐 거의 절반 이상이다라고 해도 역시 과언이 아닙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해요. 자,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등기법에서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국어에서 쓰는, 즉 우리말에서 쓰는 이해관계인과 우리 등기법에서 쓰는 이해관계인이라는 그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국어에서는요, 여러분, 이가 뭐죠? 이자가 한자로 이자가 이로울 이자입니다. 이익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해는 손해할 때 해자예요. 그래서 이익이 있거나 손해가 있으면 그걸 우리 국어에서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는요, 뭘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느냐면, 어떤 일정한 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오로지 불이익을 입는 제3자를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즉 이익을 얻는 제3자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불이익을 입는 제3자, 그걸 이해관계인이라고 한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가령 어떤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 등기부, 을구, 이제 조금 있다가 여러분 이제 그건 또 자세하게 배우십니다. 우리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표제부, 갑구, 을구. 역시 조금 있다 여러분 자세하게 할 거예요.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다음 건물의 구조나 종류 이런 것들,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하고, 그 다음 갑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합니다. 갑구에는. 그 다음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 나머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등기부 을구에 등기합니다. 그래서 가령 순위번호 1번 을구에 이제 순위번호 1번 이런 것들 나중에 다 배워요.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갑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을구에 순위번호 1번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갑. 항상 등기부 마지막에는 권리자를 기재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자 갑, 어떤 은행이다 이 말이죠. 저당권자 갑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등기부에는 저당권 등기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 금액, 필수적 기록상이거든요. 그래서 가령 채권 금액이 가령 1억 원이다라고. 즉 갑이 만약에 부동산 소유자를 A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갑이 A에게 돈 1억 원 빌려줬다 이 말이죠. 갑이 부동산 소유자 A에게 1억 원 빌려주면서, 그러면 갑은 저당권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에서 저당권자 갑 채권 금액 1억 원 이렇게 등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만약에 순위번호 2번 전세권 설정. 가령 전세권자 을이라고 등기가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즉 A는 을에게는 세를 줬다 이 말이죠. X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세를 주고요. 그 다음 이제 갑에게는 돈을 빌려주면서 이제 저당권이라는 걸 설정을 했다. 그래서 갑은 저당권자, 을은 전세권자.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A가 여러분 갑에게 5천만 원을 더 빌립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5천만 원 더 빌립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건데요, 저당권을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저당권 변경해서 이제 채권 금액 1억 5천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1억 5천으로 여러분 바꿔주게 되면
만약에 1억 5천으로 이거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꾸게 되면 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을은 앞에 갑이라는 저당권자가 1억 원이 있는 줄 알고 채권 금액이 1억 원인 줄 알고 세를 들어 전세금을 주고 세를 들어왔어요. 근데 그냥 이걸 만약에 1억 5천으로 그냥 저당권을 변경을 해버리게 되면 을에게는 예측하지 못했던 불측의 손해가 발생한다. 저당권을 변경 등기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는 제3자다 이 말이죠. 당사자는 A와 갑이고 얘는 돈 빌려주고 하는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불이익을 입는 제3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해관계인. 자, 그럼 만약에 A가 갑에게 5천만 원을 갚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역시 이제 채권 금액이 5천만 원으로 바뀌는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합니다. 그럼 저당권을 변경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3자는 맞죠. 근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5천만 원으로 금액 줄어들면요. 뭐 나쁠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을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만약에 그 1억 원을 증액을 하게 되면요. 증액을 하게 되면 이때는 1억 원에서 1억 5천으로 이 채권 금액을 증액을 한다. 그때는 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때는 을은 이해관계인이죠. 이해관계. 자, 만약에요. 채권 금액을 감액을 한다. 이때 을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할까요? 하지 않는다는. 이해하시겠죠? 시험에 뭐 출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 모르고 여러분 우리 등기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해관계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그러면 일단 이해관계의 그 의미부터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우리 국어에서는 이익을 보는 자, 손해를 보는 자를 다 이해관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등기법에서는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오로지 불이익을 입는 그 제3자를 당사자 말고 제3자를 이해관계인이라고 한다. 당사자가 아닌 나머지 자들을 제3자라고 하죠. 이해관계인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용어가 기본이다.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예를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적법에서 면적 정확하게 용어를 아셔야 돼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역시 자, 가령 똑같은 경계가 있는데요. 어떤 토지가 있는데 지금 토지를 수직으로 자른 단면도입니다. 토지를 수직으로 자른 단면도인데 1번이 있고요. 그 다음 2번. 자, 가령 경계는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즉 1번 토지와 2번 토지의 경계는 완전히 서로 동일하다라는 전제하에서요. 면적이 하나는 1번은 이제 산이다 이 말이죠. 산이고 2번은 평지예요. 어느 게 면적이 넓을까요? 라고 하시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요. 우리 일반인 분들은 1번이다라고 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번이 면적이 넓다. 틀렸습니다. 면적은 동일합니다. 자, 면적 여러분. 우리 면적이라고 하는 게요. 지적법상에서 면적은요. 도면상의 넓이. 즉 다시 이야기하면요. 수평면상의 넓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쓰는 면적이라는 거랑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만약에 1번이 면적이 넓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법에서 말하는 그 토지에서 법적인 의미에서 1번이 면적이 넓을 것 같으면요. 여러분 특별히 공부하시려고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굳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겠죠. 뭐 하시면 될까요? 포크레인 하나 사가지고 그죠? 2번 땅 그냥 평지 하나 사서 그냥 흙만 갖다 부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면적이 넓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면적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면적을 측정할 때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물론 이 부분 나중에 다시 하게 배우십니다. 지금 제가 공부의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미리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지금 앞에서 간략하게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 배우는 내용이에요. 자, 면적을 측정하실 때는요,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그 수평면도, 즉 도면을 작성합니다. 그 수평면도를 도면이라고 해요.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그래서 면적을 측정하실 때는 경사면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수평면도를 작성하고 그 도면을 가지고 일일이 이 길이를 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면을 작성하려면 이 축척 1대1의 비율로는 작성할 수가 없겠죠. 줄이겠죠. 그 줄이는 비율을 축척이라고 합니다. 도면상 실제 거리를 줄이는 비율을 그걸 축척이라고 해요. 줄여서 도면을 작성하겠죠. 그 도면 작성한 도면 가지고 일일이 길이를 재요. 다만 일반적인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는 게 아니라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를 가지고 길이를 재서 그래서 면적을 측정하는 거예요. 즉 도면 가지고 면적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면상의 넓이다. 즉 실제 넓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넓이는 여러분 현실의 토지에 가서 토지의 길이를 재는 순간 경사면은 고려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이 길이가 길게 나오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면적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먼저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수평면도 즉 도면을 작성하고 그 도면을 가지고 넓이를 측정한다. 그게 면적이다. 그래서 우리 지적법상의 면적은 도면상의 넓이다. 그 현실의 넓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도면상의 넓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넓이의 개념과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넓이의 개념은 그 현실의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수평면도 즉 도면을 작성하고 그 도면상의 넓이를 측정하는 게 면적이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일단 우리 이제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뒤에 조금 더 드릴 말씀들이 좀 있어서 일단 조금 쉬었다가 피곤하실 수 있으니까요. 잠깐 여기서 이제 쉬었다가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